자, 저희가 지금 3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의 근거중심물리치료. 자, 앞 시간에 이제 근거중심물리치료 5단계를 봤는데 그 중에서 1단계 임상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그 방법 중에 이제 피코라는 그런 원칙을 써서 그 질문을 범주화 또는 구조화 시켜서 질문을 하는 게 효과적이었다라는 내용이었고, 특히 범주화를 시키는 내용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치료의 효과, 그리고 환자의 경험, 그다음에 상태, 경과, 그리고 진단 및 검사. 자, 이렇게 이제 범주화 시켜서 거기에 이제 피코를 이제 같이 활용한 그런 임상 질문을 만드는 것들을 1단계에서 저희가 한번 봤고요. 자, 이어서 2단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4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거 중심 물리치료의 진행 수행 단계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질문지에 맞는 답을 찾는 거죠. 근거 찾기입니다. 근거 찾기. 뭐 우리가 이 질문을 작성할 때 예를 들었던 게 뭐 요통이었으니까 허리 통증. 자, 그러면 허리 통증 환자에게 다리로 방사통이 일어나는 근거는 뭐냐? 문제는 뭐냐? 그리고 특히 이 환자는 종아리 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는데 과연 왜 그럴까? 자, 질문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요통 환자는 뭐고, 요통 환자가 갖고 있는 주요한 증상은 뭐고, 그 중에서도 방사통은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에서도 방사통이 종아리에 특징적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정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근거 찾기는 말 그대로 자료를 찾는 겁니다. 요통 환자가 갖고 있는 방사통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연구된 자료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이제 방법이 중요한 거지. 뭐 각 대학 도서관에 가서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검색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방법이지만, 자, 요즘은 대부분 아니고 다죠, 다. 이렇게 이 데이터베이스,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찾게 됩니다. 특히 물리치료 중재에 대한 근거를 찾을 때는 먼저 근거 중심 진료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검색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들을 위주로 찾는데, 자, 그런 참고 문헌을 찾을 때도 이렇게 메타 분석, 그 다음에 체계적 고찰, 그리고 무작위, 임상 실험 등을 순으로 이렇게 검색해보는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즉 뭐예요? 자, 어떤 물리치료, 자, 요통 환자의 방사통에 대한 물리치료 중재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근거가 가장 확실한 자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거가 가장 확실한 자료를 먼저 찾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한 근거가 가장 확실한 거, 그게 바로 진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자료의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자료가 대부분 가이드라인이나 치료 지침이나 방식을 알려주는 자료가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자료를 찾을 때는 이러한 진료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참고 문헌으로 쓰였던 사용됐던 자료들을 찾아보는 게 더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떠한 그 뭐 연구 페이퍼나 자료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 사용한 것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메타 분석을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을 한 자료, 그 다음이 자료만 수집해서 요약한 체계적 고찰, 그 다음이 임상시험.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순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바로 근거 수준이 높은 순으로 자료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가 어떤 걸 활용하면 될까요? 예,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펌메드, 페드로, 코크란 라이브러리, 리스포유, 키스 뭐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이 데이터베이스 그런 이 검색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근거 찾기에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들 중에 가장 많이 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여러분, 요거는 책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서 한번 좀 활용도 해보고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3학년 때 해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학년 때 많이 찾았죠, 그죠? 찾다 보니까 정말 수없는 자료들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봤고, 자, 그런데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고, 또 원하는 자료와는 거리가 먼 그런 자료들을 또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내가 원하는 자료를 가장 찾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지식 중에 한 개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펌메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책은 44쪽인데 자, 이제 요즘은 다 모바일 폰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폰 이 버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거 들으면서 한번 모바일 여러분 휴대폰 구글이나 검색창에 펌메드라고 한번 쳐볼까요? 펌메드라고 한번 쳐보고 자, 어떤 화면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44페이지와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옵니까? 자,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볼까요? 자, 요런 화면들. 자, 이게 휴대폰, 모바일 폰용 검색창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책에 지금 44쪽에 있는 건 PC용 그런 검색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런 화면들이 있고, 그 화면에서 검색창, 제일 위에 있는 검색창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이 문구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검색할 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창에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해 볼 수 있다. 그죠? 지금 뭐 요통이다. 그러면 백페인, 그리고 컴마하고 라디얼 페이션, 방사통, 뭐 이런 검색어들을 이용해서 즉 키워드를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를 이용할 때 금방 얘기했듯이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백페인도 있고 라디에이션 페인도 있고 그 다음에 로우 레그 종아리 부분 로우 레그도 있고 또 통증도 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단어를 중점으로 찾고자 한다.
그럼 이제 키워드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백페인, 라디에이션 페인, 그 다음에 로우 레그, 뭐 페인. 자, 이렇게 네 단어를 쳐넣었으면, 자, 나는 이걸 모두 보고 싶다. 이 네 단어를 모두 포함된 그런 논문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에 and를 쳐넣는 겁니다. and. 자, 여러분 책은 지금 43쪽 오른쪽 문단 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and를 단어 중간중간에 쳐넣으면 이 네 개가 공통으로 들어간 논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헌데 나는 뭐 백페인만 이게 있는 것도 되고 뭐 라디에이션 페인만 있는 것도 상관없다. 일단 이 네 개 중에 한 개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OR을 단어 사이에 OR을 쳐넣습니다. 그럼 이 네 개 단어 중에 한 개라도 포함된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나는 백페인만 이제 이 네 개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요? 예, 궁둥구멍 신경통, 그러니까 이뭐 구형으로 좌골신경통이죠. 이 사이클레이터 페인, 이 좌골신경통은 여기서 제외를 해야 된다. 이 백페인과 이러한 그 좌골신경통은 통증의 양상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이 질환이 들어가 있는 논문은 제외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but이라는 그런 단어를 넣으면 이 네 개는 공통으로 들어가고 이 좌우신경통에 대한 질환은 배제된 논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숙지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또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자명으로 검색한다. 저자명을 검색할 때는 필드 값에 예를 들어 뭐 김명철 쓰고 이 저자를 찾는다는 요 색인을 넣어주면 저자만 딱 해당 저자의 논문만 딱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 뒤에 요 AU라는 author 색인을 넣는 게 왜냐하면 뭐 여러분 책이 지금 45쪽에 보면 저자명 검색의 예로 리디라고 있어요. 그죠? 한글로 리디, 리 성이고 D인데 이렇게 쓰면 뭐 이게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떠한 뭐 사물 이름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디는 사람 이름을 찾는 거다라는 이런 이니셜을 집어넣는 거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학술지명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학술지에 이 논문을 찾고 싶다. 그럼 학술지명을 집어넣고 그 옆에 이렇게 TA라는 또 시그널을 집어넣으면 그 학술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또는 이 책에 있듯이 물리치료와 관련된 모든 학술지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피지컬 테라피 그리고 뒤에 TA라는 시그널을 집어넣으면 물리치료와 관련된 학술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시 검색이 있는데요. 메시라는 말은 Medical Subject Headings라는 약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디칼과 관련된 이 주어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위주로 검색을 해보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 방법은 뭐 여기에 위에 있는 키워드 검색과 거의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메디컬과 관련된 단어만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좀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 그리고 자, feed 태그가 있는데 자, feed 태그는 우리는 여러분 책은 48쪽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을 이용하는 거예요. 약을. 그래서 약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이런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법이 태그 검색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금방 설명했던 것들을 화면으로 보시면 뭐 금방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44쪽에 펌메드의 PC용 창이 뜨고 이게 검색창이죠. 이 검색창에 그쵸 키워드로 또는 저자명으로 학술지명으로 검색을 해서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고요. 예, 뭐 설명했던 것들이네요. 요건 설명을 했고요. 자, 키워드 검색에서 그 다음에 예, 자, 프레스 검색. 요거는 단어나 구로 검색하기 위해서 따옴표, 윗따옴표를 쓰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백페인이다. 그럼 요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백페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요통. 그래서 이게 구로 검색하는 거예요. 구.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그런 덩어리를 우리는 구라고 합니다. 그죠? 구. 뭐 영어로는 여기 나와 있듯이 프레스인데 이 구를 검색할 때는 윗따옴표를 이렇게 써서 검색을 한다. 즉,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 이 덩어리들, 백페인 또는 뭐 예를 들어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nesting이라는 건 우선적으로 검색한다는 뜻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네 개 단어, 백페인, 라디에이션 페인, 로우 레그 뭐 이렇게 있으면 나는 백페인을 우선적으로 검색하고 싶다. 그럼 백페인의 갈로를 치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truncation이란 말은 그쵸 여기 나와 있듯이 준말입니다. 이 약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풀네임을 다 쓸 수가 없으니 뭐 이렇게 약어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더라. 자, 여기 이제 키워드 검색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자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자 성과 이름의 약어를 쓰고 이렇게 꼭 이거는 저자 사람 이름을 표현한다라는 AU를 뒤에 삽입하면 이 해당 저자에 대한 논문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하나는 자, single site match라고 있는데 단 하나, 단일 이런 뜻이에요. single citation이라는 이 말은 단일 인용, 단 하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한 사람 저자만을 찾고 싶을 때는 이걸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어드밴스 메뉴에서 나오는 건데요. 뭐 아까 기본적인 창 앞에 이렇게 보시면 자, 어디 있나요? 예, 여기 있죠, 그죠? 기본 창에서 싱글 사이테이션 매치가 있었고요. 자, 여기에 이걸 이용하면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검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술지명을 검색창에 쓸 때는 필과 세라피하고 이렇게 학술지명을 찾는다는 거 이용하면 되고 이것도 역시 싱글 사이테이션 매치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이제 메쉬 방법인데요. 자, 메쉬도 역시 이 창을 이용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단어를 쳐서 이렇게
해당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여기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좀 더 메디칼적인 이런 방법들이 이 폭넓게 포함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즉, 메디칼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폭넓게 이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 방법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자, 여기 그 메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제가 발췌해 왔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예. 자, 수많은 문헌 중에서 필요한 문헌들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 검색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민감도란 말은 필요한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고, 특이도는 적절하지 않은 논문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를 특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감도와 특이도, 즉 필요한 논문만을 찾는 거예요. 이 필요한 논문만을 찾기 위해서 메쉬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는 의학적인 용어지만 그냥 일반 영어 단어입니다. 갑작스럽게, 빠르게 이런 뜻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이제 뇌졸중을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스트로크를 쳤어. 그럼 나는 메디컬 자료를 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에 체크를 하면 이런 박스가 뜹니다. 자, 이런 박스가 바로 메쉬를 이용해서 찾겠다는 이제 그런 박스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스트로크, 메쉬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서치하면 서치 포맷,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 스트로크가 메디컬과 관련된 단어로 사용된 그러한 논문을 검색하기 위해서 다시 서치 포맷을 클릭을 하면 메디컬과 관련된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특히 의학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찾을 때 메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필터 기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책 48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기능은, 자, 여기에 왼쪽에 검색 결과를 제한하고 싶을 때 이런 필터 기능을 써요. 자, 여기 왼쪽에 빨간 박스가 있죠? 자, 보니까 아티클 타입은 뭐냐? 나는 실험 논문을 찾고 싶은데, 나는 그냥 고찰 논문을 찾고 싶은데, 그래서 이 논문의 스타일은 뭐냐? 무슨 스타일이냐? 고찰이냐? 실험 논문이냐? 그냥 실험 논문을 찾고 싶다. 그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논문 중에서 뭘 보고 싶으냐? 업젝트만 보고 싶으냐? 이제 풀 텍스트를 보고 싶으냐? 뭐 다 보고 싶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당연히 업셋 요약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요약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요. 5년 된 거, 10년 된 거, 그리고 사람을 이용한 실험 논문이냐, 동물을 이용한 거냐. 자, 그래서 계속 좁혀 나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자료를 정말 정확하게 타겟팅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런 필터 기능들을 이용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자료를 찾는 작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들을 좀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찾은 것들을 보게 되면, 자, 위에 제일 위에 이렇게 타이틀이 있죠. 뭐 예를 C타입의 렉틴, 아마 이제 화학 같은 그런 자료를 찾는 것 같은데요.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자가 있고요. 그리고 자, 풀 텍스트를 원했네, 그죠? 그래서 풀 텍스트, 여기 풀 텍스트가 나와 있고, 그 외에 자 보니까 학회 이름 바이오케미컬이라는 저널에서 2001년 8월에 발표를 됐고, 예, 3권, 자, 27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 3권
호흡 건수네. 이거는 호흡 건수. 그리고 여기가 이제 페이지고요. 그리고 발행 연도 월 일이 나와 있고, 예,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은 이러한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거를 찾는 것, 즉 찾는 방법,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방법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잘 기억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았어요. 그러면 자료가 뭐 몇백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순위를 정해야 되잖아. 즉 뭐가 가장 정확한 자료냐. 자, 우리가 그걸 좀 더 고급스럽게 근거의 평가라고 합니다. 근거 수준이 뭐가 높으냐라는 거죠. 내가 찾은 자료 중에 근거 수준이 높은 자료들은 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우리 이 수업의 OT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1개 근거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가 가장 근거 수준이 높고 밑에가 근거 수준이 가장 좀 낮다고 보면 되는데 전문가 의견, 동물 실험, 그 다음이 사례 보고 사례 연구. 자, 케이스만 본 거죠. 케이스. 그 사람 아픈 사람만 케이스만 관찰한 거. 단면 연구. 자, 아픈 사람을 이제 데려다가 어떤 치료를 하고 그 치료와 비슷한 치료를 대조군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정말 이 치료가 좋은 건지 단면적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도 비슷합니다. 이 단면적 연구랑 비슷해. 이 단면적 연구는 시간을 이렇게 늘어놓고 예를 들어서 후양, 그 다음에 현 시점, 전향 이렇게 해서 현재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단면 연구라고 합니다. 그 단면 연구에서 환자와 대조군을 모아놓고 연구하는 걸 우리는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하고요. 이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한 집단을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남시 중원구의 모 복지관에 출입하는 환자들을 그 대상자를 가지고 환자 대조군으로 나누어서 검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 코호트 연구고, 그 다음에 무자위 대조군 연구. 자, 이 100명을 데려다가 그냥 무작위로 뽑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뽑아도 되고,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 핵심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 A라는 사람이 실험군이 될 수도 있고, 대조군이 될 수도 있고,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100명이라는 요통 환자를 모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더 많은 이제 이 실험군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100명이라는 요통 환자를 모아놓고 자, A라는 치료, B라는 치료를 무작위로 뽑아서 이제 갈라놓습니다. 50명씩, 50명씩. 그래서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무작위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했어요. 사례 연구부터 시작해서 무작위 대조군 연구부터 자, 이러한 자료들을 범주별로 또는 구조적으로 분류해서 체계화시킨 그런 논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체계적 고찰, 문헌 고찰 논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3학년 때 경험해본 조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준이 바로 체계적 고찰 수준이고, 일단 이때까지 했던 연구들을 모아서 정리했다고 보면 돼요. 자, 정리를 한 게 고찰이고, 자, 이 정리한 걸 또다시 통계를 한 번 더 돌려본 겁니다. 자, 체계적 고찰은 이때까지 연구한 것들을 정리한 논문이고, 그 논문들을 다시 한번 나와 있는 수치들을 통계적으로 진짜 이게 확실한 거냐라는 거야. 한 번 더 통계적인 방법을 써서 검증한 그러한 이 연구를 메타 분석이라 한다. 솔직히 메타 분석은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한다 이런 의미로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게 임상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가장 높은 근거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글로서 표현을 했네요. 자, 질 높은 근거의 평가 기준은 바로 근거 수준을 고려한 평가가 되겠고, 따라서 근거 수준을 냈다는 연구와 문헌의 예는 제일 근거 수준이 높은 게 임상 지침 또는 뭐죠? 가이드라인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메타 분석. 여러 연구의 결과를 통합해서 다시 한번 통계적인 분석 방법을 쓰는 거고, 여기에 이제 효과 크기가 정량적으로 제시됩니다. 효과 크기는 자, 두 군 간에 어떠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통에서 트랙션 한 환자들은 요통의 수치가 5로 낮아졌는데 도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요통 수치가 3으로 더 낮아졌다. 그럼 2라는 효과 크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타 분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장점들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체계적 문헌고찰, 예, 선행 연구들 분석을 한 요약집이라고 보면 되고 통계적 수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 무작위 대조군 연구, 자 변이를 통제한 후 각 근의 중재 유효성 차이를 비교 평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거 좀 전에 설명했던 거죠. 무작위로 실험구가 대조군을 배정한다. 자, 코호트 연구. 자, 코호트 연구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경험을 고유한 연령 집단이에요, 집단. 그래서 한 집단을 동일한 코호트란 말은 이 동일한 집단에 대해서 추적 관찰하는 연구 설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코호트 연구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제 관찰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수정구의 집단에서 예를 들어 뭐 코로나가 많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응? 일주일 전, 2주 전에 뭘 했냐를 그쵸 과거에 대한 행위를 연구하는 걸 이 시점에 비교해서 과거의 행위를 연구하는 토양적 연구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단면 연구.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응? 뭐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지금 현재를 연구를 조사하는 거고요. 자, 전향적 연구란 말은 자 이렇게 집단적으로 만약 코로나 걸렸는데 이 사람들이 향후 뭐 어떻게 되느냐 뭐 더 중환자로 악화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제 2주 내에 또 완쾌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호트 연구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경과들을 또 볼 수 있는 또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금방 했던 정량적 연구 발생하기 전에 추적 관찰하는 거고 후양적이란 말은 자 이제 시작되고 나서부터의 미안 후양적 연구는 예, 하기 전 거를 보는 거고 정량적은 이제 시작되었으면 그때부터 추적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걸 정량적 연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환자 대조군 비교 연구 또 환자군 연구.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환자를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통이라는 환자를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데려와서 이제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무작위가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환자를 내가 이제 이게 중재를 주고 관찰하는 거라서 그렇죠. 결과에 약간 이제 신뢰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렇죠. 이 환자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술조사. 자, 기술조사 연구 대상의 특성 및 변수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검증하는데 쓰이는 그런 연구들이 되겠고요. 종단 검사와 횡단 검사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횡단 검사는 여러분 이제 요걸 그냥 막대급 요걸 보면 돼요. 요게 이제 횡단이고요. 요게 이제 종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횡단 검사는 한 시점에 이 A라는 시점에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뭐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현 시점에서 이라는 사람들 즉 특정 표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정을
분류하거나 관찰할 때 쓰이는 게 횡단 조사고, 자, 종단 조사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이 사람들 또는 A라는 집단을 시간을 두고 1시간, 2시간 또는 한 달, 2달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측정하거나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종단 검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요거는 어떠한 특정 또는 그 특정이 갖고 있는 변수와 연관성을 설명할 때 이런 기술 조사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쪽에서 많이 안 쓰죠. 저쪽 이제 공대나 이런 쪽에서 기술 조사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자, 그리고 사례 연구. 자, 요거는 특정한 대상, 개인이나 뭐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그 상황이나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서 중요한 건 철저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근데 대부분 이제 이 밝혀져 있지 않은 희귀 질환들을 이렇게 관찰할 때 이 사례 연구를 많이 쓰죠. 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질환인데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그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회복되는 과정들을 이제 관찰 연구하는 걸 사례 연구에서 우리가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근거의 수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거의 수준에 대한 뭐가 근거가 가장 높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건 솔직히 나라별로, 기관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뭐 뒷장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근거 수준과 원고 등급은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옥스포드나 외국에서 또 발표하는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의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다,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볼까요? 옥스포드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을 보면 자, 제일 높은 수준의 근거 수준과 근거 수준이 제일 높다니까 당연히 권고하는 등급도 제일 높겠죠. 그죠?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걸 써라. 이걸 사용하세요. 뭐가 이제 권고 등급입니다. 예. 그래서 권고 등급은 이렇게 좀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근거 수준 1A와 1B 이 두 가지를 A 권고 사항이라 한다. 그래서 권고 사항이 가장 높은 거 그러면 근거 수준의 1A와 1B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떤 거예요? 네, 메타 분석한 거. 그리고 무자위 대조군 연구를 한 자료. 자, 이런 것들이 권고 등급 A 등급이고, 자, 이거는 권고 등급 A 등급이니까 의사들이 자, 이런 자료에 나와 있는 치료를 활용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근거 수준은 1A와 1B 정도의 높은 근거 수준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코호트 연구들이 있고, 뭐 쭉 내려가서 개별 환자의 연구, 사례 보고, 전문가 의견이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하고 거의 뭐 비슷하긴 비슷하다, 그지? 예,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근거 수준 또는 공고 수준의 등급파인데요. 자, 이렇게 근거 수준, 공고의 등급파, 이것도 나라별로 달라요. 자, 이게 지금 금방 옥스퍼드와 발표한 거랑 우리랑 이게 반대예요. 옥스퍼드는 요 내용이 권고예요, 권고 수준이고, 요걸 우리가 근거 수준으로 보는데, 뭐, 왜냐면 지금 뭐 위에 요 제목은, 좀 헷갈리니까 이거는 보지 말고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고의 도출에 근거가 명백한 거. 그러니까 쓰라는 거죠. 이걸 하면 좋다. 응? 자, 권고 A가 되겠고, 이것도 옥스퍼드와 거의 비슷하네, 그죠? 예, 메타 분석한 거,
또는 체계적 고찰하는 자료들 권고 수준이 A입니다. 자, 지금 요 화면에는 이게 근거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앞에 봤던 요거랑 헷갈릴까봐, 옥스퍼드와 헷갈릴까봐 아예 요거를 그냥 권고 수준으로 그냥 바꿔서 보겠습니다. 자, 권고 A, 권고 B는 뭐 환자 코호트 연구, 권고 C는 증례 보고, 권고 D는 전문가 의견. 예, 이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거 수준. 자, 근거. 원입니다. 원은 권고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명백한 것. 그리고 2A는 고려해 볼 만하다. 요 치료 A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권고해 볼 만한 원이라는 치료가 안 되면 2A 해볼 만하다. 2B 고려할 수 있음. 할까 말까 좀 망설이는 거죠. 정말 안 될 때, 이것저것 해봐도 다 안 될 때 고려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3는 권고되지 않는다. 쓰면 안 된다. 낮은 권고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렇게 나라별로 다 좀 다르다. 근데 요거는 지금 옥스퍼드와 거의 비슷한 건데, 그죠? 그래서 이 근거가 확실하면 이제 공고를 하는 거죠. 공고를 해서 임상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들이 있겠습니다. 예, 자, 근거 수준이 높은 것 중에 하나, 제일 높은 게 임상 지침이고, 뭐, 그 다음에 체계적 고찰인데, 비교한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이제 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참고로 보는 걸로 합시다. 자, 네 번째가 임상 적용입니다. 뭐, 이제 당연히 임상 적용해야 되죠. 근데 임상 적용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다 모았던 자료들, 근거 수준이 높은 거, 권고하고 있는 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 적용을 하는데, 적용할 때 당연히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캐릭터와 에티컬, 사고, 윤리적인 사고가 내포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 적용할 때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전문가적인 윤리적인 사고가 어떤 게 있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예, 난 적용했으면 당연히 사후 평가를 하는 거죠. 많이 나았습니까? 좋아졌습니까? 자, 그럼 한번 움직여 보세요. 통증 어떻습니까? 등등의 이제 사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게 지금 화면상에는 없지만 여러분 이제 책의 65쪽에 보면 근거의 비판적 평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한 번 더 내가 찾은 이 근거 자료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지 한 번 더 이제 고민을 해라. 비판적인 좀 사고를 가지고 이게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판적 평가에는 중재에 대한 거, 경험에 대한 거, 예후에 대한 그런 비판적 평가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3장에 있는 근거 중심 물리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